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협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등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개최됩니다. 식목일이자 청명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중국과의 협상을 시사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어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은 어제 중국의 기술 탈취에 대응해 추가 25%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1,300여 개 품목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즉각 미국산 콩과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1% 넘게 급락하는 등 하루 종일 불안한 변동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조치는 무역 전쟁이 아니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5천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잃을 것도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전쟁 중에도 협상은 병행됩니다. 협상 타결된다 해도 전혀 놀랄 일은 아닙니다. 또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오늘 백악관에서 중국에 대한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단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다음 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예고해 오는 6월 초까지는 최종 결정이 유보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중국도 보복 관세 시행 시점을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미중 양국은 오는 6월 초까지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한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박승혜 영장 전담 판사는 오늘 오전 1시 30분쯤 검찰이 재청구한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안 전 지사는 오전 2시 14분쯤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됨에 따라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고소인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지난 2일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다시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두 번째 고소인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고무성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4월 임시국회가 방송법이라는 돌발 변수로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의 처리를 약속해야 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통과에 미온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준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여당에게 매우 유리하게 이루어진 KBS와 MBC의 사장 선출 구조를 개선해 정부의 방송 장악을 차단하자는 데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016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송 장악이 심각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정권이 교체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신 없는 사람이 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개헌은 원내대표끼리 논의하고 방송법은 별도 테이블에서 협상하는 이른바 투트랙 협상을 벌이자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인들이 발의했으면서 왜 가결시키지도 못하느냐며 4월 국회 통과 불발 시 국회 보이콧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화장실도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민주당이 딱 그 꼴입니다. 그러나 보수 야당들도 그간 방송법 개정에 소극적이다가 민주당의 약점으로 부각하자 그제야 공략에 나섰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공수처법 개헌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이사 일정을 방송법을 볼모로 해서 잡고 있다. 입장이 뒤바뀐 여야가 방송법을 놓고 대치하면서 국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남북은 오늘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동 경로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면 시점과 방식 등 남북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오늘 또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어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이들 회담 의제에 대한 궁금증이 요새 크죠. 네. 예상되는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러면 다시 남침당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검증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노컷뉴스 네이버 밴드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베트남도 이 평화협정 이후에 월명의 침공을 받지 않았냐 이런 거죠. 네. 사실 그 오늘 팩트체크가 저희 네이버 밴드 글 때문인데요. 먼저 살펴봐야 할 게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의 차이입니다. 네, 정전협정은 지난 1953년에 휴전과 동시에 체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의 일시적인 중단을 위한 협정이죠. 이에 비해서 평화협정은 전쟁의 완전한 중단을 위한 겁니다. 네, 전쟁이 끝나게 되니까 주한미군도 필요 없어지게 된다. 이게 보수 진영의 논리인데 일견 일리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주한미군의 주둔 경위를 보면 좀 명확해집니다. 주한미군은요,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로 나뉘죠. 유엔사는 1950년 북한에 대항해서 창설된 부대인데요. 이 유엔사가 맡고 있는 업무가 바로 정전협정 관련입니다. 아, 그럼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면 이 유엔사가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미연합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78년에 설치된 부대가 한미연합사입니다. 네. 따라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는 한 한미연합사는 계속 주둔을 하는 겁니다. 전시작전 통제권도 바로 이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평화협정과 한미연합사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철수는 별개인 겁니다. 네. 인제대 김현철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동맹 현안이고요. 이 평화체제 문제는 그야말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의 제도적인 형태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 베트남에서 평화협정 이후에 월남이 침공당했다는 것, 이걸 한번 짚어볼까요? 네, 베트남 평화협정은 73년에 체결이 됐는데요. 이 협정 이후에 미군은 완전히 철수를 했고 이 미군의 부재로 인해서 2년 뒤에 이 사이공이 함락된 것, 그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네. 하지만 당시의 베트남 그리고 지금의 한반도 상황 이 둘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네,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한 것은 미국 내 그 반전 여론 때문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발적인 철수였던 셈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다릅니다. 한미동맹이라는 이 흔들림 없는 기반이 있는 거죠. 지난달 13일에 미국 상원 군사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국회의원이 묻자 태평양 사령관인 이 해리 해리스 장군이 이렇게 답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정은이 승리의 춤을 출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폐기하면 김정은은 매우 행복해할 것입니다. 동맹이 유지되는 한 주한미군은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더군요. 평화협정 체결이 북한의 목표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이 목표 달성에 장애물이 되는 걸 누구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북한에는 그 유훈 통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선대의 뜻에 따라서 통치한다는 건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면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도 좋다. 이렇게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아버지 뜻에 반하는 정책을 추구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오늘 팩트체크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지 석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고독사가 유독 50대 남성에게서 두드러지는데요. 20년 전 IMF 외환위기로 인한 가정 해체와 단절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김동빈 기자가 50대 고독사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58살 장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달 27일 중구의 한 주택에서였습니다. 불을 끌어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서 발견된 장 씨의 사망 시점은 3개월 전쯤으로 추정됩니다. 혼자 마지막으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날이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메뉴는 짬뽕 한 그릇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배웅 없이 세상을 홀로 떠난 장 씨는 20년 전 IMF 때 이혼을 했고 그 뒤로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지냈습니다. 홀어머니와 살긴 했지만 늘 술에 취해 있던 장 씨를 버티지 못하고 가족들은 곁을 떠났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장 씨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동네 분들하고는 대화가 없었을 거죠, 아마. 일본 스타일로 얘기하면 은둔형 외톨이? 죄송하지만 거의 그런 스타일. 밤에만 이렇게 활동 잠깐 나오시고. 시민단체가 2016년 말부터 서울의 쪽방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이들을 만나보니 10명 중 8명은 IMF 사태 전후로 사업 실패를 겪거나 일자리를 잃은 뒤 가족도 함께 잃은 것으로 조사됐고 대부분 50대였습니다. 박진홍 나눔과 나눔 사무국장입니다. 비율상으로 많은 비율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에요. 20년 전으로 돌아보면 그때 뭐냐면 IMF였던 거죠. 저는 한국 사회의 IMF를 빼고 이 현재 고독사를 설명할 수 없다고 봐요. IMF를 거치면 가족 해체가 급속화됐어요. IMF 위기는 이처럼 실직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 결혼과 연애의 포기, 알코올 의존, 고독사로 이어져 20년의 그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환경부가 오늘 예정된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대응 방안 발표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게 시기상 맞지 않다며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기자의 창입니다. 오늘은 서울미술고의 등록금 장사와 교육당국의 직무유기라는 제목으로 김영태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등록금 폭리를 취해온 서울미술고에 대해 억지로 떠밀리듯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미술고가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업료와 입학금 책정 방식이 타당한지 그리고 학생들이 납부한 돈은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 감사를 토대로 자율학교 지정 심의위원회도 소집해 자율학교 지정 취소 여부를 깊이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고인 서울미술고의 등록금 수준은 일반고보다 3배나 비싸 거의 특목고 수준입니다. 이 같은 등록금 폭리는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02년 일반고인 서울미술고를 불법으로 자율학교에 포함시켰습니다. 등록금 자율징수권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겁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학부모들은 부당하게 징수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벌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당국이 자율학교 지정 취소를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아니 이미 작년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지난 99년 이후 현재까지 자율학교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학교가 자율학교로서 지금 운영을 해온 게 드러났는데 또다시 특별감사를 통해 지정을 취소하느니 마느니 이런 미적거리는 것은 저는 거대 사학비리재단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 뿐이고 기관에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학부모들의 소송 대리인입니다. 직권남용죄는 당시 지침상으로는 명백하게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가 없는데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수업료도 많이 걷게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해당이 되긴 한다. 직권남용죄는 해당된다. 자정 기능을 잃은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두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의 창 김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인물란 속에 어렵게 전략공천한 6.13 지방선거 후보를 보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올드보이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박성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국당은 내일 서울시장 후보론 김문수 전 경기지사, 충남지사엔 이인재 전 최고위원, 경남지사엔 김태호 전 최고위원을 전략공천할 방침입니다. 김문수 전 지사와 이인재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외쳐왔던 인사들입니다. 김문수 전 지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8명도 벌써 파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전 최고위원 역시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맡으며 친박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선 국무총리 후보로도 지명됐지만 각종 의혹으로 낙마했습니다. 이들을 두고 올드보이를 차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신선함이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철저히 선을 긋고 보수의 새 출발을 강조해온 홍준표 대표가 구정권의 상징성을 지닌 인사들을 공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홍 대표는 이들이 당의 큰 인물이라며 비판 여론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사들의 출마 고사 끝에 어렵게 찾은 후보들이라 홍 대표가 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도 따라붙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인재난에 대해 홍 대표가 선거 이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벌써부터 나오는 상황이라 지도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법의 노조 멍에를 벗어던진 공무원 노조가 이제 해고자 복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교섭 전망은 밝지만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전공노의 최우선 과제는 해직자 복직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파업권을 요구하던 공무원 136명이 해직됐는데 전공노가 이들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자 정부가 이를 불법이라고 반대하면서 9년간 법의 노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내부 규정까지 바꾸며 합법노조 전환에 성공한 전공노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며 해직자 복직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 해직 공무원의 복직을 약속한 데라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개헌안까지 내놓은 만큼 전공노는 정부와의 특별교섭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2014년 대법 판결로 해직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특별법까지 통과돼야만 해고자들의 복직이 가능합니다. 전공노 최현호 대변인입니다. 우리가 교섭 한계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정부의 교섭과 국회의 압박을 통해서 부분들 있고 정책 질의를 통해서 정당에 대한 입장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는 작업들도 하려고 하거든요. 아울러 노동계는 애초 노조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의 고유 권한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ILO 핵심 협약과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교사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아직 법의 노조로 남은 전교조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당정은 잠시 뒤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납품 단가의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발표한 고율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 생산 제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지 시간으로 3일 공고한 고율 관세 부과 대상 중국산 품목 1,300개 가운데 반도체 관련은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등 모두 10개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품을,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에서 D램 메모리 제품을 각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모두 빠진 셈입니다. 페이스북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지난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과 연계됐던 데이터 회사가 8,700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애초에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의 성격 퀴즈 앱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 약 27만 명의 친구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합산한 결과 이 수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서초구청 간부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과장은 지난 2013년 수사 당시 최 전 총장 혼외자 의혹과 관련된 정보 조회와 열람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른 적법한 업무였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4조 원 내외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정부는 2018년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4건을 심의 의결한 뒤 내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4일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수를 준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보회의에서 이슬람 국가 IS가 격퇴된 이후로는 시리아에서 미군의 임무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마틴 루터 킹 목사 사망 50주기 추모 행렬이 미국 전역에서 진행됐습니다. 킹 목사는 인종차별주의자 제임스 얼레이의 총탄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과다출혈로 39세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에서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식목일이자 절기상 청명인 오늘 또다시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종일 이어지겠고 내일 아침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제주와 남해안,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20에서 60mm, 제주 산간에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에서도 10에서 40mm 안팎, 또 강원 북부 산간 지역으로는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서울과 원주의 한낮 기온이 10도에 머물겠고 대구 11도, 청주 12도, 광주 16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3도에서 많게는 8, 9도가량 크게 밑돌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가 그치고 난 뒤 내일부터는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씨가 한층 더 춥게 느껴지겠는데요. 이번 주말과 주일 사이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 2도까지 떨어지는 등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특히 내일은 이 찬바람을 타고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4월 5일 CBS 아침 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정영철, 김승무, 고무성, 기술 최동철, 진행의 임미연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CBS